쇼!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 오늘 새벽 4시 45분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건에 쌓인 채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뉴스쇼를 이런 소식으로 열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준희 양 아버지에 따르면요, 이미 4월에 아이는 죽었고 죽은 아이를 자신의 야산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자백을 했고요. 오늘 새벽 나무 밑에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신부와 계모 뭔가 석연치 않다고 내내 의심을 하면서도 기적처럼 준희가 돌아오길 바랬는데 의심은 현실이 됐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된 사건 또 있습니다. 지난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작스럽게 폐쇄된 개성공단. 그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하루아침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뉴스쇼, 이 뉴스들 모두 모아서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뭔가요? 준희는 숨져 있었다입니다. 실종됐던 5살 준희 양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젯밤이죠. 고준희 양의 친부인 고모 씨가 아이가 숨져서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밤샘 수색을 했고 오늘 새벽 준희 양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예. 준희 양의 사망 시점은 4월 26일이었습니다. 4월 26일. 그러니까 저희 뉴스쇼에서 열흘 전에 4월 무렵에 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갔다 이걸 알려드렸었거든요. 네. 실종 신고 낸 거는 11월이지만 사실 4월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무렵에 숨진 거예요. 네. 경찰이 친부의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의 혈흔을 발견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준희 양 본인과 친부 고 씨 그리고 고 씨의 내연녀 이모 씨 세 사람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예. 이렇게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친부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경찰은 친부를 체포하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지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일본은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위안부 합의 TF의 발표 이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mm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흠결이 있었다. 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예. 이를 두고 일본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또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일본이 불참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시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시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사실. 참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가상화폐에 칼 빼든 정부입니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예. 새해부터는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이 금지되고 또 기존 이용자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바꿔야 합니다. 예. 또 1인당 거래 한도를 정하는 방안부터 투기 현상이 잡히지 않을 경우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양의 친부 36살 고모 씨는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가 애타게 찾던 전주의 고준희 양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오늘 새벽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김민성 기자. 예, 전북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예, 고준희 양 결국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5살 준희 양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희 양의 친부 36살 고모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산이라면 그럼 한 차로 5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야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친부 고 씨는 원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고 씨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새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고 씨 내연녀의 모친인 김모 씨와 함께 왜 군산에 다녀왔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 씨와 김 씨는 이후에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지금 친부가 뭐 자백을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본인이 유기만 한 건지 아니면 살해를 해서 유기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쯤 김 씨의 집에 머물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가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 씨는 이후 고향인 군산으로 딸의 시신을 가져와서 안매장했다고 진술했는데 예. 아무래도 지리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준양의 그러니까 본인이 예.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이미 애가 아파가지고 숨져 있는 상태였다. 이게 지금 진술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친아빠의 진술인 거죠? 예. 예. 어젯밤 11시 반부터 수색을 실시했고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정밀 감식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영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인데요. 예. 예, 고 씨는 시신 수색에 동원됐다가 그리고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예,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한 차례 고개를 숙이고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예.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준이양 시신의 정밀 감식을 해서 혹시 시신 훼손의 흔적이 있는지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분석 중입니다. 그래요. 예. 현장에 있는 김민성 기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주십시오. 예. 예. 전주 CBS, 전북 CBS 김민성 기자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하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인터뷰를 나눈 게 딱 열흘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저나 교수님이나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네. 그 당시 여러분 고준희 양의 친할머니도 애타게 준희 양을 찾았었는데요. 잠깐 그때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아이 뭐 말도 못해. 말로 어떻게 다 안 돼요. 나는 텔레비전만 나오는 일이길래 우리 준이 어디가 있는가 꼭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연락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네, 친할머니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이 집에 지금 가족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아직 네, 그렇습니다. 준희 양의 엄마 아빠는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별거 중인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준희 양의 아빠가 그러니까 뭐 계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내연녀와 함께 살면서 준희 양을 데려와 키웠던 거죠. 네. 예, 그런 상태. 자, 설마 했던 친아버지가 아이를 유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모든 걸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 예. 유기만 한 거냐 아니면 살해까지 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후자. 그렇게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애가 2월과 3월에 사실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는 지금 아이가 이제 유기를 했다고만 지금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 4월 27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후에 이제 뭐 유기를 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지금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 유기를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그 폭력과 연관됐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치사 가능성 내지는 치사에서 살인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부에 의한 그런 뭐 또 계모도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지금 친부와 계모와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그 DNA가 모두 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아빠의 진술은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숨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나는 데려다가 안매장만 했다라는 얘기인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아니 아이가 아파서 숨졌으면은 그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이렇게 한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지. 안매장을 했다는 게 이게 뭔가 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장 아이가 아파서 사망을 하게 되면 친모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장례를 제대로 치룰 경제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예, 그런데 예.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나왔지만 이제 친모와 뭐 친외할머니는 사실은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친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서는 애를 갖다가 매장을 할 만한 뭐 알리지 말아야 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지금 친부의 진술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다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애가 사망한 시점이 어쩌면 그 내연녀와 함께 있던 그 시간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부를 불러다가 처리만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내가 유기만 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선 맞을 수도 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이제 아동학대치사에 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벌이야 받겠지만 예, 예. 여하튼 그 시점에 어떤 사건 끝에 뭐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지는 지금 조금 더 진술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추론을 해가기로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 그게 학대에 의한 뭐 사망이든 아니면 정말 살해를 했든 간에 자연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걸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뭐 알 수 없는 조사를 거죠. 조금 더. 네, 네. 친모에 의한 것인지 친모가 아니죠. 계모에 의한 것인지 네, 내연녀에 네.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친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 네, 또 한 가지. 집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병사일 가능성, 얘가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예. 사실은 친모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병원에 내원을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버지에게 이제 그 보호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방치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질병으로 이제 병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지금 병원에 진료 기록이 2월 달과 3월 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지금 만약에 사망한 것이라면 지금 병원을 2번을 그 전달과 그 전전달에 내원을 했을 때 뭐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이제 병세가 악화된 것을 의사들이 아마 발견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흔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병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진술 중에 본인은 집에 가보니까 애가 뭐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진술을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병사라기보다는 이제 계모에 의한 폭행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또 한 가지. 4월에 그렇게 안매장 했습니다. 야산에 안매장을 해놓고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겨울에. 네. 근데 사실은 아이가 아직 만 5살이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당장 학교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왕 안매장 했다는 건 숨기려고 했다는 얘기고 왜 뒤늦게나마 신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상당 부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본 대목인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까지 이게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신고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뭐 신고하기 직전에 이제 그 핸드폰도 모두 바꾸고 사진도 모두 사실은 사라진 그런 상태로 본인들은 이제 그걸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아마 2017년으로 그냥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보통 뭐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가슴에다가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뭐 이 둘 간의 관계도 지금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족관계가. 이혼 소송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내연녀와 살고 있는데 또 둘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소송도 걸려 있고 뭐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의문도 이제 발생할 거고 또는 이제 뭐 이 둘 간의 이제 관계에서 뭐 그 내연녀가 만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이 친부는 뭔가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 정리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종 신고를 내서 애가 실종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까지 다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붓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연녀의 어머니죠. 의붓 외할머니, 또 친부, 내연녀 세 사람이 다 최면 조사, 거짓말 탐지기 사용 같은 걸 거부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실종 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사실상. 예. 그래서 피의자로 뭐 신분 변환이 된 지가 사실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게 지난 24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렌식 그 검사에서 디지털 검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전화 기록이 나와가지고 결국 지금 군산 그 야산을 뒤지게 된 경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그 수사가 면담 수사는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강제 수사도 지금 이제 거짓말 탐지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예. 명명백백하게 상황이 좀 밝혀지기를,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참 아쉬운 마음으로 뉴스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이 준이양 실종 사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의 첫 뉴스가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의심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의심이 현실이 됐습니다. 설마 했지만 기적처럼 살아오기를 정말로 기도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됐네요. 방송 중에 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행간 가겠습니다. 전 좀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예. 어제 직장인이 반가워할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근로복지공단이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된 직장인들에게는 안전판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처리 안 됐었어요? 출퇴근 시에? 네, 안 됐었어요.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된다? 네. 새해부터는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까지는 이 해당이 되겠죠. 통근버스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나야만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출근할 경우 뭐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흘 뒤부터는 그냥 걸어서 퇴근을 하든 출근을 하든 버스,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카풀도 괜찮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좀 넓어요. 예.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깐 마트 들렀다가 출근하다가 사고 났다.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보는 거고. 네, 아이 맡기기 위해서 어린이집 들렀다, 출근했다. 출근하거나 퇴근했다. 예.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감기로 병원 갔다 출근했다.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저하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서울 제가 원래 예를 들어서 뭐 봉천동에서 목동으로 원래는 출근을 하는데 네. 그날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출근을 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 달라지는 경우만 제외된다. 네,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예.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해부터 출퇴근 사고 시에 산재가 인정이 된다.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한 노동자의 기나긴 법정 투쟁이 있었다입니다. 법정 투쟁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게 뭐 정부가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국회가 이번에 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래서 바뀌었던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외롭게 혼자 싸운 한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누굽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기기사로 근무하는 아주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예. 지난 2011년 11월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리는 바람에 손가락 2개가 부러졌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에 나 산재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치료비를 신청했는데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이렇게 5년 동안의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작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본인이 선택한 교통수단이냐 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예, 그렇죠. 산재는 똑같은 산재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산재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예.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정말 홀로 외롭게 싸워서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참 손가락 2개 부러져서 네. 사실은 치료비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텐데 5년을 투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해서. 그렇죠. 대단한 분이네요.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아직도 시정해야 할 차별은 산더미다입니다. 산더미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의 핵심이 뭘까? 뭐 직장인들의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혜택이 아니고 진작에 바로잡았어야 할 차별 하나를 뒤늦게 시정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출퇴근할 때 교통수단이나 목적, 이유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사고 나면 무조건 산재 인정해 줬어요. 아, 제가 이거랑 헷갈렸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네, 맞아요. 공무원들은. 네. 일반 직장인들은 뭐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이용해야지 된다. 이것도 사실 불합리하고 차별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근 버스를 타러 가다가 예. 버스 5m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 업무상 재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타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5m 앞이면 정말 짧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네. 그 버스를 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네. 새벽 1시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는데 예. 대중교통이 다 끊겼잖아요. 이 시간이면 택시도 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근하는 건데 자가용 몰고 퇴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퇴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산재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대중교통 그러니까 사업주가 교통수단 제공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차별이었고요. 이것 말고도 생각해 보면 이런 불평등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공무원과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 놓으면 안 된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앞서 이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면 출퇴근길 산재 처리된다. 네. 근데 개인 택시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퇴근이 진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 그렇죠. 손님을 어디서 내렸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요? 이런 직종.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한 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연간 산업재해자 수가 9만 명 정도가 돼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드니까 재원 대책도 좀 철저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뉴스였는데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김성환 씨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